재성이 말 들었지?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럼 나도 너희들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미루나무에 1년에 하나씩 노란 손수건을 묶어둘게.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각각 미국과 에티오피아로 떠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의 주민 최재성과 정희연.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았던 그들은 60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버상의 제2차 한국전쟁에 휘말리는데, 북한이 고용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노린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는 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악한 해커를 일주일 안에 체포해야 한다. 세계 제1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설 DMZ 남과 북, 그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닌 땅. 도서출판 글과 생각.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오늘 조간신문 주연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김 PD.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확대간부 회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인터뷰 시간을 좀 앞당겼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 회의가 참 많죠. 예.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적입니다. 비디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 중에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국가미래연구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만든 측근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출신 인사의 상당수는 장차관,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요직에 등용이 됐는데, 네. 이 국가미래연구원이 이례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어떻게 긍정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비판했겠죠. 뭐 긍정적으로 비판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들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은 아예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다룬 걸로 봐서는 어떤 복지를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그런 의미보다는 하여간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인데 들어보시죠. 예, 일단 들어보고. 정부의 2013년 경제 정책 방향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 이행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는 재정난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도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뭐 이를테면은 복지하지 마라, 복지 정책하지 말고 경제 민주화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 첫 단추부터 잘못 교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방향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실력이 없다, 이런 식의 그 비판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미래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을 잔뜩 뽑아다가 장착을 시켰는데, 그 사람을 공급한 쪽에서 애들 실력이 시원찮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보수 정치 세력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유체이탈. 유체이탈. 생각해요, 참. 저도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자, 오늘 보수 일간지들이 아주 거의 합창을 합니다. 무슨 합창을 화음까지 넣어서 말이죠. 자, 국민일보 일면 제목입니다. 대기업은 국내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중견 중소기업은 정책 역풍을 우려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권 관계자 어제 이대로 가다가는 대기업도 중견 중소기업도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세금 천국인 나라에서 왜 다 죽어?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모레와 또 글피에 연이어서 10대 그룹 회장단 그리고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서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별도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때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오늘 그 조중동을 보면은 상세하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충실히 담겨 있습니다. 아, 재벌 신문이구만. 예. 네, 재벌을 그러니까 국민일보가 일단 그 전조를 쫙 깔아놓고 있고. 그다음 조선일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기업 규제 법안 하루에 한 건꼴로 쏟아졌다. 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이 활로가 막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단만 읽으면은 뭐 대략 의도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의원 발의 법안 중 경제활동 관련 법안이 44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81.4%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 밝혀졌다. 하루에 한 건꼴로 의원들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17.4%에 불과했고 결국 기업들을 옥죄는 그런 법안들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기업을 옥죄해요? 기업을 할 일을 못하는 뭐 족쇄를 채우는 이런 식의 규제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니 근데 뭐 밑에 읽어보니까 예. 내가 미리 읽어봤는데 네. 아니 임원들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왜 옥죄입니까? 월급 공개하면 그 일을 재벌들 일 못하도록 옥죄는 거예요? 자, 이 주장을 누가 했냐면요. 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했습니다. 전경련이 했습니다. 이걸 조선일보가 일면에 실은 겁니다. 나 지금 참 이해가 안 가네. 예,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자, 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또 일면을 보면은 네. 노사 분규로 인한 현대자동차의 올해 생산 차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이 회사의 임단협 관련 파업은 시작 단계인데 네. 이미 역대 최대 규모로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근데 맨날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뭐 항상 역대 최고를 기록하잖아요. 우리나라 두 번째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나 참. 참 엄살이 지나치다 이런 평가고요. 아니 중앙일보 보도대로라면 현대차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네. 자, 1987년에 설립된 현대차 노조는 네. 지난해까지 22년째 파업을 해 총 13조 3,730억 원의 손실을 냈다. 지난해까지 총 파업 일수는 중간에 낀 휴일을 빼고도 382일에 이른다. 네. 파업으로 1년 이상 일을 안 한 셈이다. 네. 그러나 노조는 파업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네. 그러고도 수익을 냈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소비자를 등쳐먹길래 그런 거야 도대체. 이게 파업은요 노동자들의 보장된 단결권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파업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지만 파업을 하지 말란 얘기죠. 실제로는. 근데 아마 외국어에도 보면은 우리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외국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 가서 이런 식의 그 노동관과 또 노동조합에 대한 대우, 처우를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죠. 재벌들이 그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 그 사기업처럼 쥐락펴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천국이 대한민국 빼놓고 어디 있겠어요. 가나에도 안 갈 거야 아마. 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의 진정한 속내가 3면에 있습니다. 뭡니까? 상법 개정안 이거 바꿔야 한다. 손톱에 가시를 뽑다가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꼴이 된다. 3종 세트 의무화한 곳은 세계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뭐 3종 세트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뭐 이를테면은 그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뭐 제한을 하도록 뭐 이렇게 의결권에 있어서 제한을 하도록 한다든지.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이라 하는 건 뭡니까? 그 경영하는 사람들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을 아니 대주주가 뽑아버리면은 대주주가 뽑아버리면은 그 대주주한테 감사하지. 그 감사의 의미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땡큐를 하는 거야. 땡큐를 하는 감사.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영어 좀 하시네요. 정봉주 의원한테 영어 못한다고 욕먹고 주말 동안 영어 열심히 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예. 행태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대주주가 그 감사위원을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뭐 말하자면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이런 엄살을 피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권을 위협받는 게 아니고 예. 재벌 총수가 지 맘대로 돈 떼먹는 그 감시 받을까 봐서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 예. 사학재단에 예. 외부 인사를 이사로 한 명 선임하도록 하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시장이 전 대통령이지 예. 두 사람이 촛불 들고 나와서 청계광장에서 청계광장에서 그냥 반대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이야. 그때 그냥 냅두는 건데 말이야. 예. 자, 오늘 그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경향신문이 사설을 실었는데요. 우리는 회장님 중심의 밀실 경영이 야기한 폐단을 수없이 목도해왔다.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잇따라 법정에서는 재벌 총수들을 보라. 제게는 상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돌아보고 자중하기 바란다. 정부도 재계의 집단 반발에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SK 최태원 회장인가요? 네, 지 맘대로 경영하다가 결국 깜빵까지 갔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깜빵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깜빵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자, 우리 이런 그 저간의 그 행태를 보면서 말이죠. 재벌들의 그 엄살. 이건 좀 목불인견의 상황이고. 목불인견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또 뒷받침하고 있는 조중동의 그 행태를 보면서 역시 부자를 대변하는 신문, 자본가를 대변하는 신문, 재벌을 대변하는 신문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런데 있다. 서민들이 조선일보를 보면서 재벌들을 옹호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국민TV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대안제는 있으니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 조합원 가입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조간 브리핑 하면서 깔때기를. 조합원 가입, 깔때기를 들어대는 거 아마 사상 유례 없는 처음 있는 일 같은데.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계속 하세요. 예,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댓글을 달았던 그 직원들에게 정치 및 선거 관련 게시글, 댓글 활동을 시키면서 지침을 내렸는데, 이게 참 꼼꼼해요. 네. CCTV 찍히는 카페 계산대 옆자리에서는 댓글 달지 말아라. 야, 또 이명박 정권 아니랄까 봐서 진짜 꼼꼼하게 이럴 때가 그만. 그렇습니다. 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 말고도 네. 이런 업무 매뉴얼들을 보게 되면은, 그 카페 이용 시에 그 국정원 청사 근처에 있는 카페는 출입을 자제할 것. 자제할 것. 자제할 것.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하는구만. 예. 외부에서 사이버 활동을 할 때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이용하지 말 것. 그 꼬리가 밟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 대북 심리전 한다면서 그 꼬리를 밟히면 안 된다는 건 또 뭐예요, 도대체? 글쎄 말입니다. 정보기관은 어떤 업무를 할 때 활동 및 수칙 등을 정교하게 만든 다음 업무를 시작하는데 절대로 업무를 직원들의 재량에 맡기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 사정당국 관계자가 밝혔다고 하는군요. 네. 자, 검찰이 이런 저간의 이런 매뉴얼까지 다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게시 목록, 개수 이런 것들을 원세훈에게 보고했다 하니 원세훈의 직접적인 지시, 관리, 감독 아래 이런 댓글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댓글 단 걸 갖다가 목록하고 개수까지 만들어가지고 원세훈이한테 보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세훈은 자기는 큰 틀에서 종북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종북 대처하는 새끼가 무슨 카페 가가지고 CCTV 찍히지 말라고 이게 CCTV 회사가 북한이야? 참나. 자, 그래서 일단 원세훈 원장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데 바로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자기는 큰 틀에서 종북 대처하라 이렇게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댓글 달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 보니까 아주 상당히 오늘 주목되는 기사가 인면했습니다. 뭔데요? 통상 이제 케이블 TV 보십니까? 네, 봅니다. 위성 TV 보시는 분도 있고 다 봅니다. IPTV 보시는 분도 있는데 IPTV는 안 봅니다. 예. 통상 보면은 그 채널을
그 케이블 TV 회사 혹은 스카이라이프에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공짜로 볼 수 있는 채널이 있는가 하면은 돈을 더 내고 볼 수 있는 채널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본형, 보급형 뭐 이런 형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골라가지고 그 보고 싶은 채널만 고를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다채널 유료방송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좋네, 이거. 그러면 우선 조중동 종편 다 빼버려도 되겠네. 자,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진짜 관심을 갖는 건 종편에 이 미칠 여파입니다. 일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은 유료방송 가입자, 그러니까 케이블 TV, 위성 TV, IPTV 가입자 중에 실제로 당신께서 이용하시는 채널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2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12개. 근데 통상 한 60개 채널을 공급을 하는데 이 가운데 12.2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2.2개만 보면은 좀 싸게 돈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소비자들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60개를 제공하면서 돈 다 내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종편 재미없어 안 보겠다. 이 시청률도 낮으면 결국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종편에게 타격을 입힐 것인가? 기사 내용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말이죠. 이럴 수 있습니다. 의무 전송 채널이란 게 있어요. 의무 전송 채널은 뭐냐면은 KBS, MBC, SBS 이런 거 그렇죠. 아니야? 뭐 그뿐만 아니라 공익 채널 같은 경우도 EBS 뭐 국회 방송 KTV 같은 것도 KTV, 그렇고요. 뭐 정부로서는 온 국민이 다 KTV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죠, 근데. 잘 보질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의무 채널 형식으로 묶어가지고 조중동 종편도 볼 수 있게 한다? 그거 쉽게 안 될 걸. 왜? 그거 완전 특혜죠. 특혜죠. 어마어마한 특혜죠. 아니 공익성이 있는 데란 몰라도 얘들은 광고하고 광고 다 안 하면 몰라. 그런 데를 갖다 해주면 그건 말도 안 되지. 또 5.18을 또 무슨 저 북한 군인들은 내려왔다고 날조 방송도 하고 말이죠. 아니 뭐 그거야 방송통신을 제재를 하면 되는 거지만은 아니 민간 이익을 위한 걸 갖다 공익 채널에 먹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아니 지금 뭐 조중동 종편은 뭐 지금 특혜 안 입습니까? 지금도 특혜지. 어마어마한 특혜를 입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조중동 종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을 때 조중동 종편은 또 정말 조중동 종편도 골라서 볼 수 있게 만들지. 이렇게 그 단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해야지. 조중동 종편도 좋은 거니까 골라서 봐야지. 오케이. 자, 기사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번 3개만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국무조정실이 말이죠. 감사원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조정실이 지금 4대강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렇게 동아일보 기자한테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힌 내용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을 너무 깊이 파서 강 인근 지하수보다 깊어졌다. 수질 관리를 위해서 수문을 개방하면 강물 수위가 낮아져서 강 주위의 지하수를 빨아들이면서 주변 토양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어서 실제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대재앙 수준이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질 개선을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철거 과정에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주변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은 보를 철거할 수도 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를 철거하자니 주변 지하수가 다 고갈이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뭐 강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 농토도 또 이 흙도 완전히 황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이네. 자, 3면에 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인데 이런 대재앙이 초래됐는데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사례로 하나 들었는데 4대강 수심 변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그로 인한 주변 토양 황폐화 우려를 들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이고요. 자, 감사원은 7월에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국토부가 최소 수심을
대운하 안, 그러니까 6m와 유사하게 결정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또 규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정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4대강 하류 일부에서 생기던 녹조가 강천역으로 확대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뭐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이게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네. 또 상식 밖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네.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내용들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야, 이명박은 진짜. 아니, 근데 이거. 그동안 언론들은 뭐 했습니까? 네. 그동안 뭐 완전히 특히 조모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4대강 때문에 뭐 홍수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온갖 얘기 다 썼잖아. 그 기사 딱 갖고 와가지고 좀 이제 서울시, 시청 앞에 다 뿌려야 되겠구만. 4대강 사업은 대재앙 수준이라고 오늘 실은 동아일보의 2010년 4월 27일자 사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2012년. 2010년. 10년. 4대강 사업이 막, 밀어붙여질 시점이었습니다. 네.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을 생각하게 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 공약의 대안이지만 대운하와 무관하게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대론자들은 16개 보가 하천의 흐름을 막아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게 돼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물 부족을 해결하고 홍수를 조절하며 녹색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녹색 성장 맞지? 녹조 성장이 돼서 문제지.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들은 죽은 강을 살릴 것이라면서 이 사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만 이 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지지한다. 썩은 강을 방치하는 게 환경 보존은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 질서 보존을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종교계 일각의 비판은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느껴진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과거 국책사업들에 대한 반대 사례를 돌아보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반대가 곧 애국인 양 착각한 사람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나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는 환경단체와 일부 종교인의 반대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났다. 환경 근본주의와 반대 지상주의가 결합하면 과학적, 경제적 분석이 어려워진다. 이게 바로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그랬던 동아일보가 지금 와가지고 4대강 사업은 대재앙 수준이라고 하는 건 또 뭐야? 아, 정말 나쁜 사람도 아닙니까? 후한무치한 신문이구만. 아주 그냥 진짜 뚫린 입이라고 이렇게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2010년 그 사설 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아니 그때 동아일보는 다르고 지금 동아일보는 다릅니까? 물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을 찬양했던 그 동아일보와 지금 동아일보 같죠? 네. 그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신문 아닙니까? 이런 신문을 돈 주고 봅니까? 예.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은. 돈 받으면서 봐야 됩니다. 예. 자전거. 예. 돈 주면서 좀 보게 하더군요. 현금을 흔들면서. 아, 현금도 흔듭니까? 예. 그럼 자전거 받은 사람들 열받겠네. 이런 신문이 아직도 이 국민을 기만하면서 1, 2, 3등 신문을 운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브리핑 함께했습니다. 1979년 지난 10월 26일 역사적인 비극에 발단한 김재규가 은연중 개가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1979년 10월 28일 이른바 12.6 사태의 어수선한 소용돌이 속에 당시 국권보안사령관 겸 대통령시의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소장은 그 사건 전모를 발표하면서부터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뒤인 1996년 8월 26일 12.12와 5.18은 분명히 군사 반란이자 내란이었다. 성공한 쿠데타에 드디어 사법적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전두환 사형, 피고인 노태우 징역 22년 6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렸던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들에게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세 차례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재판은 12.12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인 김영일 부장판사는 우리 입장은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17년 뒤인 2013년 8월 26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의 금융계좌를 압류하는 등 비자금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남 전재용 씨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된 처남 이창석 씨가 재용 씨에게 넘긴 경기도 오산 땅 등 현재까지 검찰이 압류 또는 압수한 재산 규모는 600억 원이 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 230억 원을 다음 달까지 모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후손들이 국민들에게 떳떳하기 위해 자진 납부한다고 밝혔는데 3자 합의에 따라 실제 미납 추징금 230억 원이 납부되는 것은 다음 달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없었던 그들. 역사의 교훈은 이러하다. 죄 짓고는 못 산다.